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4월 2일 주간 매매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계속 내려서 벚꽃이 이렇게 폈는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구경도 못하지만 비가 와서 더욱더 이제 구경을 아예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벚꽃도 내년 벚꽃은 꼭 나가서 구경할 수 있고, 그렇게 여의도도 좀 가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는 이렇게 백신도 계속 다 맞고 있다고 하고, 뭐, 한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많이 접종을 못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코로나 관련한 백신을 계속 맞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나 이런 것도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해서 유럽의 승인을 받았다고 뉴스를 봤는데, 그런 치료제들도 개발이 되고 백신도 빨리 개발이 돼서 이게 독감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를 백신을 맞아서 독감 주사, 예방 주사처럼 되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좀 치료를 할 수 있고 인간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된다면 일상생활을 조금 더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적정히 해결이 되면 그것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게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예상보다도 오래 걸렸고 또 앞으로도 얼만큼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언젠가는 적응을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비해서 지금도 매일 뭐 400명 이상, 뭐 5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작년 뭐 6월달, 7월달까지만 해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바깥에를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 그래도 꽤 많으신 분들이 돌아다니고 마스크를 꼭 다 착용하고 계시고 온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온도 체크를 다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약속을 잘 지키고 한다면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코로나 이전과 훨씬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기업의 평가와 그런 주가, 투자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은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3월 말을 기점으로 기업의 1분기에 대한 실적의 마감이 끝났다고 보고요. 주주총회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다 이제 공시가 되고, 배당에 관련된 우편물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21년 1분기 실적이 지금 공개가 되었잖아요. 물론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좋은 매출을 올렸고 좋은 이익을 냈던 기업들은 그런 좋은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예상보다도 적은 실적을 냈던 기업들은 기존의 그 주가보다 낮은 주가가 되었을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월 달에 21년 1분기에 기업의 실적이 공개된 시점은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중간평가에서 정답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거죠. 중간고사에 정답이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았나 틀렸나를 보는 거죠.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내가 선택했던 기업, 투자를 했던 기업이 실적이 좋아져서 기업이 상승을 했고, 또 내가 제대로 기업의 평가를 잘 못해서 예상보다도 매출이 적고 이익이 적었던 그런 기업들은 하락을 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21년 1분기에 정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21년 2분기에 시험에 대비해서 또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투자는
항상 물론 이제 좋은 실적을 갖고 있고 다음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에는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그 당시에 이슈라는 것이 정기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는 시점도 있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시점도 있고, 그런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나눠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 때마다 그 기업의 평가를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하는 거죠. 누구는 그런 이벤트를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런 이벤트를 나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나쁘게 평가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게 되고, 좋게 평가한 사람들은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분기별 기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간, 아니면 5년간, 10년간, 아니면 더 장기간, 평생, 이렇게 기업을 평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10년, 20년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 그 사이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 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재화를 산출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10년, 20년간 계속 투자를 해도 된다. 물론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 이 기업을 무조건 매수하고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 기업이 예상보다 고평가를 받았을 때는 매도를 하고, 예상보다 저평가를 받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인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에 의해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시점을 우리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시점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남들과 다 동일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높은 평가로서 기업을 평가했을 때 나도 똑같이 높은 평가를 하게 되면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한다고 하면 예상만큼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예. 남들이 좋게 평가할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매도하고 부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 기업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부분 매수, 부분 매도가 저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매주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들은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21년 첫 번째 그런 기업 실적이 공개되고, 이제 21년 두 번째 기업 실적, 21년 말 연말 기업 실적에 대해서 예측하고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너무나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의 성과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장기간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그 기업의 비중을 천천히 줄어들게 하고, 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4번 있는 중요한 그런 이벤트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예. 앞으로 다음 분기에 이제 기업 실적이 공개될 때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을 평가하는 데에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러니까 개인의 평가라기보다 이 기업이 정말 실적을 나타내는 건데, 그 실적을 나타내는 그 기간 사이에 있는 투자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대중심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평가와 뉴스나 소식들을 대중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 기업을 좋게 평가를 하느냐, 나쁘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거는 그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이지 않은 그런 뉴스나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평가 받았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저평가 받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도 가져야 되고, 그 기업을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평가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기업 말고 여러 가지 기업을 기준으로 평가를 가지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기업들보다
고평가 받고 있는 기업은 매도를 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은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기본적 평가로 그 기업에 대한 가치와 그 기업이 생산해내는 재화와 서비스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냐, 이런 것도 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료도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철도 필요하고, 구리나 뭐 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음식점을 한다고 보면은 농산물이나 식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그 원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그 원료가 바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원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원료는 좀 덜 사용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전기차가 개발되었고, 아니면 뭐 조선주가 되었고, 뭐가 됐던 간에 철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철광석이나 철에 대한 철강, 이런 금속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또 반도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금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구리 뭐 이런 원자재들이 필요하고, 그 원자재들을 가공해서 중간 단계, 그러니까 부속품을 만드는 단계로도 가고, 그 부속품이 다시 어떠한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재화를 생산하는 가장 초기 단계에 있는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게 물론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 원자재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철강 관련된 업종과 그 산업의 기초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것 쪽에 투자를 한다면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화상회의나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행이나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이 하지 않으면서 뭐 연애 관련된 종목과 여행 관련된 거, 항공 운수, 여객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뭐 파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 거꾸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어느 정도는 되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여행은 무조건 누구나 다 할 거고, 그리고 언택트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점이 있으면 이점은 이점대로 가져가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게 좋은 거라고 하면 좋은 거는 또 가져가고, 좋은 거를 가져간다고 해서 뭐 다 온라인으로 여행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비즈니스라는 것도 만나서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행도 사람이 직접 가서 그런 바람과 뭐 햇빛과 이런 것도 직접 느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언택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다시 그런 매출이 일어날 거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화라고 하면 원자재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원자재들을 장기간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행 관련 주나 항공 관련 주가 그런 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장기간의 기간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안정적인 재무가 된다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재무 관련이 탄탄한 그런 기업, 여행만 하진 않지만 여행과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항공만 하진 않지만 항공 외에 다른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컨택트의 비중이 있지만 그걸로만 그 기업이 유지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업도 어느 정도는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살아남을 기업들, 그 언택트라서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사업이 너무 어렵지만 그 사업 외에도 그런 기간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장기간 투자를 한다면 코로나는 언젠간 종식이 되고 그런 컨택트적인 상황이 다가올 거니까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한다면 장기간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재화를 만들어내는 원료, 뭐 철강, 가스, 뭐 에너지, 이러한 종목도 많잖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자연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이런 게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된단 말이죠. 그런 원료를 취급하고 그런 원료를 가공하는 쪽에 기업의 1차 산업이 되게 지금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서 기업의 등락이 수익이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런 1차 산업 자체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만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원자재와 그런 원료들, 에너지 아니면 항공 기업, 그런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를 대비한 그런 종목들에 꾸준히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제가 이제 매수하고 있는 종목, 매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매주 저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됐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떤 시점에 매수했고, 매도한 시점은 언제고, 매도한 단가, 매수한 단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증권가나 금융가나 이런 데 관련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만큼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모아보면 이 정도로 투자를 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구나.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크게 공부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떠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주간 매매일기를 촬영을 하면 매수하고 있는 종목, 매도하고 있는 종목을 다 이제 일일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매수하고 있는 종목,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화면상 여기 옆에 이렇게 매수, 매도를 따로 이제 표기를 해드릴 거고요. 다들 아시는 종목이고, 특별히 새로 이렇게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게 된 종목, 상장 폐지가 되는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고 매도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진 않고요. 바로 수익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112.8, 코스닥은 970.09. 코스피는 전주 대비 2.36%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전주 대비 1.4%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는 3,100이 넘었어요. 원래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3,100이 넘은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주 대비 누적 수익률이 17.76%입니다. 그리고 주간 수익률은 0.41%입니다. 현금 비율은 30.8%, 전주 대비 0.31%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보다는 수익률이 높질 않아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좀 더 벌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떤 나의 기준을 바꿔야 이러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률을 좀 따라갈까. 근데 이게 좀 상승할 때는 좀 아쉽긴 하지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하락했는데 저는 그 하락률보다 조금 덜 하락하면 그래, 이거 좀 안전한 주식이니까 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좀 상승할 때는 좀 더 많이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보다 더욱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매매하는 규칙 중에 조금 바꾼 게, 하락률이 너무 높아서 저는 이제 인버스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이나 투자했던 시점보다 많이 상승했을 때에는 인버스는 거꾸로 하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나 원유 인버스도 들고 있는데 그거는 하락률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는 것처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손절을 할까 하다가
하락률이 되게 그 손익금이 가장 낮은 한 종목과 손익금 하락 5% 이내는 좀 매도하는 것에 비중을 조금 더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할수록 매도하는데 이게 투자하는 기준에서 보면 저는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평가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승률이 높을수록 매도를 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손익금이 가장 낮은 기준으로 매도한다를 하나를 넣으면 내가 손익금이 가장 낮은 것, 그럼 손익금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투자하는 투자금은 높고 마이너스가 하락률, 수익률이 많이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이제 그 매도를 하는 기준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주간 상승률, 4주간 상승률, 뭐 12주간 상승률이 이게 하락을 했으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요 투자 금액이 크고 손익률이 가장 낮은 것만으로는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래프가 이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하락을 하다가 중간에 탁 상승을 했을 때, 하락해서 매도를 하다가 요 매도한 금액보다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해야 그나마 손해를 좀 덜 보죠. 그 약간 그 데드캣 바운스 구간일 수도 있고, 근데 무조건 하락하고 있는데 손절을 하고 싶진 않고 그 사이에서 반등했던 때를 노려서 매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 투자 비중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투자 비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이 내가 손해율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점을 매도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이번에 첫 주에 이제 매매를 한 거라서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그 종목은 없는데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예, 이번 주에 그렇게 등록을 해놨으니까 저는 이제 자동 주문으로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 주에 그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를 골라 놓거든요. 예, 그렇게 매매를 해놨으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매매가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됐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난 그런 그 매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시점에 얘가 매수를 했고 이런 시점에 매도를 했구나. 어떤 시점에서 매매를 하게끔 내가 매매 기준을 잡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좀 매매에 대한 규칙을 좀 바꾸고 그 가중치를 좀 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좀 바꾸게 되면, 그런 기준을 바꿀 때마다 지금 손익금이 가장 낮은 것을 매도하기로 했고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는 이제 서울시하고 부산시의 보궐선거도 이제 수요일이면 선거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선거의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선거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많으니까요. 근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경제에서는 영향은 많이 가지만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뿐이지 어떤 정치가 옳다, 어떤 정치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는 국민들이 해주시는 걸로 정치인들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화이팅! 자, 한 주간 투자 즐겁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